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오늘도 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재밌는 소식들 준비해봤습니다. 최근에 아시안컵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이지만 영국에서는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토트넘은 맨시티와의 경기가 1월 27일 날 치러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를 굉장히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단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시아와 마지막 최종전, 이 조별리그 최종전에 비기더라도 진출이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일찍 돌아올 일은 없겠죠. 그래서 토트넘은 과연 손흥민 없이 어떤 식으로 공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맨유에서 손흥민 선수가 꼭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또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소식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최근 스탠다드지에서 토트넘의 부상 관련된 업데이트를 전했습니다. 일단 메디슨, 클루셉스키, 로셀소 등등 이 부상당한 선수들이 언제 돌아오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이미 아시는 소식도 있죠. 일단 메디슨 같은 경우에는 맨시티를 상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클루셉스키인데, 클루셉스키도 잠깐 뭐 아팠던 것 같아요. 독감 같은데 여러분들 독감 조심하세요. 한번 겪어보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1월 26일 날 맨시티와의 경기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되고 있고, 로셀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근육 부상, 여기에다가 프레쉬를 붙이는 표현이 맞나 모르겠는데 아주 신선한 근육 부상을 또 입어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2월까지 못 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메디슨이라던가 아니면 클루셉스키라던가 어쨌건 중원에서 뛸 수 있는 선수들이고, 그리고 클루셉스키가 이제 만약에 윙에서 다시 뛴다라고 하면은 뭐 메디슨이 이제 중원에서 뛰어주면 되기 때문에 뭐 로셀소의 부상 복귀가 좀 늦어진다라고 해서 토트넘에 뭐 거대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뭐 메디슨의 이번 시즌 지표를 좀 살펴보면은 진짜 슈팅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골을 만들어내는 어떤 액션에 대해서는 진짜 최고의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다 뭐 최상위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패스 관련된 지표들도 굉장하죠. 패스의 시도 횟수나 아니면 성공률이나 뭐 긴 패스, 짧은 패스, 중간 패스 다 상관없이 굉장히 잘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패스메이커, 그리고 특히 토트넘에 꼭 필요한 어떤 창의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담당해줄 선수가 바로 메디슨인데, 심지어 골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능력도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빈자리를 좀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특히 이 토트넘의 최근 공격 지표, 그리고 공격하는 어떤 구조를 봤을 때 너무너무 유연해가지고 사실상 어떤 공통점, 그러니까 토트넘은 이렇게 공격하는 팀이다라고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의 어떤 패스맵을 살펴보면은 뭐 가끔은 손흥민 선수가 원탑에서 마무리를 하는 역할일 때도 있고, 아니면 뭐 측면에 이렇게 설 때도 있고, 선수들이 뭐 최전방 선수가 뭐 굉장히 존재감이 없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고, 이게 뭐 토트넘의 공격이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상대팀이 어떤 팀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대처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공간을 내주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유기적으로 침투에 들어가는 굉장히 즉흥적인 어떤 스타일도 있기 때문에, 토트넘을 상대하는 팀들은 어쨌건 토트넘이 이런, 그러니까 뭐 공격적일 것이다 라는 것 외에는 예단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애슬레틱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이 토트넘이 어쨌건 안토니오 콘테 때는 굉장히 이 딱딱한 팀이었는데, 리지드가 이제 굉장히 딱딱한 팀이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 하에서 굉장히 빠르게 변했다, 플렉시블 유닛, 아주 유연한 어떤 팀으로 바뀌었다, 이게 바로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이 코칭 스텝의 능력을 보여주는 어떤 증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없더라도 일단 맨유와의 경기에서 2대2로 비겼고, 그리고 지금 메디슨까지 돌아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돌아오는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이 토트넘이 이 자신감 있게 이 맨시티를 좀 상대할 수 있지 않겠냐. 물론 맨시티는 요즘에 아주 날아다니죠. 이 케빈 데브라이너가 복귀했기 때문에 분명 토트넘에게 어려운 경기가 될 겁니다. 손흥민 선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이 맨시티랑 맞붙는데 그래도 토트넘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면은 토트넘의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돌아오면은 얼마나 더 분위기가 좋아질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EPL에서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나왔죠. 이 맨유에서 평범한 선수인 안토니를 갖다 버리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데려와가지고 이 텐하의 공격에 이 혁신을 불어넣어야 한다, 완전 개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누구 입에서 나왔냐라고 하면 맨유의 전설적인 공격수죠, 드와이트 요크의 이야기였습니다. 드와이트 요크가 직접 이야기를 한 건데, 기사 살펴보면은 일단 최근 맨유의 가장 큰 문제는 골을 넣는 거다. 골을 넣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셰필드가 15골, 번리 21골, 크리스탈 팰리스 22골 넣었는데 맨유 팀 전체가 24골을 넣었고, 이게 프리미어리그에서 네 번째로 낮은 득점 횟수라고 합니다.
뭐 손흥민 선수 혼자 12골 기록했으니까요. 손흥민 선수 혼자 맨유의 절반 정도 이제 넣은 거죠.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어쨌건 이 브라질리언 윙어 안토니가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23살짜리 이 선수는 원래 8,500만 파운드의 가격으로 이제 맨유에 왔는데 기대치를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안토니는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맨유에서 이제 공 받으면 빙글빙글 이유 없이 도는 걸로 이제 비판받았던 선수가 이제 바로 안토니인데, 근데 이번 시즌 기록이 아주 끝내줍니다. 프리미어리그 17경기에 출전해가지고 일단은 옐로카드 3개, 챔피언스리그 4경기에서 옐로카드 하나를 받고, 그리고 골 어시스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보면은 제가 안토니보다 좋은 기록을 갖고 있는 거죠. 전 카드도 안 받았으니까요. 0골 0어시스트, 저와 동일한 골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인데, 저도 EPL에서 어느 날 뛸 수 있을까라는 희망을 갖게 해주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드와이트 요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안토니를 갖다 버려야 된다, 맨유가 빨리 팔아버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 맨유에서 성공할 만한 선수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 안토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감독의 어떤 셋업, 그러니까 이 감독이 팀을 플레이하고자 하는 어떤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동의하는 선수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 드와이트 요크가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나 때는 그러니까 나 때는 감독이 어떻게 하자고 하면은 우리가 그 팀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그게 맨유의 문화였는데 안토니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 안토니뿐만이 아니라 맨유 선수들이 요즘에 그런 정신을 이해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꼰대 같은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맞는 말이죠. 아니, 전통이 있는 팀은 약간의 그 꼰대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가 전통의 강팀이고 이러한 규율이 있고 이러한 질서가 있고 우리가 성공을 이뤄냈던 어떤 방식들이 있는데, 이게 더 이상 따라주고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에 이제 아쉬움을 표현할 수 있죠. 저도 이거는 100% 이해가 됩니다. 케빈 데브라이너가 돌아와가지고 20분 만에 어시스트를 하면서 안토니의 기록을 뛰어넘었는데, 야, 이거 뭐 20분 만에 안토니의 1234분인가요? 아까 출전 기록이 또 굉장히 기억에 남는 숫자여가지고 기억하는데, 이거 이만큼 출전하고도 지금 이 케빈 데브라이너한테 밀린다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물론 이제 케빈 데브라이너랑 누구를 비교하는 것도 너무 좀 가혹한 일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가격표가 8,500만 파운드, 거의 뭐 1억 유로 가까운 선수였으면은 뭐 그 기대치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맨유가 일단 빨리 이 선수들을 팔아버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맨유 입장에서도 쉽진 않죠. 왜냐면 고점일 때 샀기 때문입니다. 지금 뭐 반토막 났죠. 거의 뭐 고등어 반토막 내듯이 반토막 이하입니다. 사실은 3,500만 유로 정도의 가치를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은 뭐 거의 박인 세일이죠. 사장님이 망했어요 느낌의 세일을 해버리는 건데, 맨유 입장에서는 어쨌건 좀 답답할 겁니다. 답답하죠. 근데 이 드와이트 요크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손흥민 선수가 이 맨유를 구하러 오는 반페르시 2.0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래는 맨유가 카림 벤제마와 같은 선수들이랑 이번 시즌에 엮였거든요. 1월 이적 시장에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벤제마가 일단은 알 이티하드의 훈련에 복귀하면서 일단은 이적을 안 할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지금 드와이트 요크가 벤제마를 데려올 바에는, 그러니까 차라리 손흥민 선수를 좀 데려오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몇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흥민 선수를 어쨌건 무조건 데려오려고 루어, 이게 유혹하는 거거든요. Heaven and Earth, 그러니까 뭐 하늘과 땅을 다 동원해서라도 어쨌건 손흥민 선수를 유혹해가지고 올드 트래포드로 오게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드와이트 요크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는지 좀 살펴보면요, 이런 식입니다. 라스무스 호일룬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나쁘지 않은 선수다, 재능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고, 맨유가 워낙 힘들 때 왔으니까 지금 굉장히 뭐 비판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뭐 잠재력이 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아무도 그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야, 그래가지고 너무 경험이 없는 그런, 아니면은 그에게 뭔가 경험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선수가 너무 없다라고 하니까 라스무스 호일룬을 전혀 이렇게 비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왜 카림 벤제마는 안 되냐라고 이제 또 이야기를 하실 수 있죠. 카림 벤제마 대신에 손흥민 선수를 이야기한 이유,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반페르시에 이제 비유한 이유가 있습니다. 반페르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2012년에, 그러니까 아스날에서 유나이티드로 왔을 때, 그때 당시에 12-13 시즌에 이 트로피를 들어올리는데 일조한 선수가 바로 반페르시였습니다. 득점왕을 하기도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반페르시 선수는 지금 페예노르트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나이가 갑자기 꽤 많이 들어 보이네요. 제가 기억하던 선수는 이제 그 아스날에서 뛰던 어린 선수인데 지금은 페예노르트에서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가르치는 재능이 있는 그런 선수인데다가 어쨌건 조국인 네덜란드의 팀에서 코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벤제마가 분명히 뭐 경험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이브라이모비치나 카바니를 보지 않았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전성기가 이미 어느 정도 지난 선수를 데려오는 전략은 이미 맨유가 써봤다 이겁니다. 그런데 손흥민 같은 선수를 데려와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선수들과 다른 점이 있다는 거겠죠. 뭐가 다르냐? 손흥민은 지금도 전성기입니다. 지금 당장 어떤 팀에서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다라는 평가를 하는 거죠. 반페르시도 그랬습니다. 반페르시가 처음에 이제 맨유로 왔을 때 그때 당시에 바로 골을 넣어주고 중요한 경기들에 골을 넣어주면서 맨유의 우승을 도왔던 그러한 전력으로 뛸 수 있는 선수였죠. 손흥민 선수 역시 그런 선수이고 그리고 주변 선수들이 굉장히 잘 가르쳐줄 수 있는 선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사실은 몇 가지 생각이 듭니다.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에 출전을 하는 게 단지 이번 어떤 기회를 위해서 좋은 게 아니라 현재 이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공격수들에게 굉장히 귀감이 될 수 있는 선수고 많은 걸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수죠. 그래서 제발 조규성이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의 어떤 멘탈이라던가 정신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힘들 때 일어나는 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 드는 생각은 과연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복귀했을 때 얼마나 좋을까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말레이시아와 비교도 진출이 확정이거든요. 한국이 탈락하려면은 일단 말레이시아한테 지고 그리고 요르단도 바레인에게 져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된 다음에 이 승점이 3점 이하인 3위 팀 두 개 팀이 먼저 나오면은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또 16강이 확정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는 전제하에 한국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거의 뭐 떨어지기가 더 어렵다라고 봐야겠죠. 떨어지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고 16강을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은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복귀하는 꿈은 아마 이제 꾸고 있지 않겠죠. 거의 불가능한 일이긴 합니다만 이 토트넘은 어쨌건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 단순하게 전력상에서 밀리는 부분이 아니라 손흥민 선수가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경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손흥민 선수한테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럴 때 기회를 놓친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토너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 경험이 많고 사실상 이제 긴장하지 않는 그런 선수들이 있어야 훨씬 더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있는데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가 지금 없는 게 너무나 뼈아프게 느껴지겠죠. 여하튼 뭐 유럽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는데 과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 선수가 없이 맨시티전을 잘 치러낼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제 맨유가 손흥민 선수를 원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맨유보단 토트넘이 지금 우승 확률이 높아 보이죠. 그래서 뭐 손흥민 선수가 맨유를 가라고 응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어릴 때 가고 싶었던 그 종착지 팀이 이제 보통 맨유 그리고 레알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의 맨유는 조금 그렇죠. 자, 여하튼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전해드린 소식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몹시 궁금한데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